채권쟁이들은 주로 이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뭐 얘기를 해서 좀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뭐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채권시장 입장에서 주식시장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채권이나 이제 저 외환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환이란 건 국가 간의 돈의 흐름, 네.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한 국가 내에서의 이제 돈의 흐름인데 이 10년 전부터 이제 새로이 등장했던 이 양적 완화라는 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새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프라이싱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철학이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어떤 물건의 양이 있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의 양이 있을 텐데 네. 이걸 나누면 물건의 가격이 돼요. 맞아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막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있고 음. 그렇지 않고 이제 한정된 물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아주 뭐 뛰어난 기업 얘네들은 한정돼 있고 반면에 뭐 컴퓨터, 뭐 TV 이런 건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품 가격들은 계속 떨어졌던 거고 네. 반면에 자산 가격은 이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생겼는데 지난해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엄청난 돈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량 자산들은 별로 양이 없으니까 일정할 거고 반면에 대규모의 돈이 풀렸으니 이러면은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작년에도 돈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있었고 제가 이제 그림을 늘 그릴 때도 이제 그림이라는 건 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 돈의 양의 풀리는 속도 그리고 그에 따른 자산 가격의 변화 속도를 보면은 똑같이 와요. 저는 그래서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뭐 당연히 가격이 뭐 오른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뭐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돈에 푸는 속도가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게 앞으로는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연 우리 한국 증시 중에서도 특히 코스피가 압권입니다. 미국 쪽은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왜 자꾸 저 시황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 얘기가 왜 나오죠? 연초에 이 블루웨이브가 네.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조지아주 상원 두석을 네.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 봤는데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상하원, 양원을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거의 네.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그림이 될 거고 아마 지금 녹화 시간은 이제 14일 저녁인데 바이든이 대략 뭐 2조 달러 정도의 추가 부양책을 건의할 것이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뭐 CNN 같은 데서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뭐 측근의 입을 빌어서.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니 그렇게 돈을 작년에 2020년에 썼는데 네. 또 2조 달러를 또 한다고? 이러면은 뭐 전부 다 국채로 발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발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는 뛰어야죠. 그런데 네. 그럼 작년에도 그랬잖아. 글쎄. 2020년에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과 이제 올해가 이제 뭐가 다르다는 거죠. 네. 갑자기 2020년에는 원래 어느 나라든지 이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늘리면 보통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더불어서 이 나라의 성장률이 그래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해당국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성장에 대한 전망도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에는 2020년에는 오히려 달러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에서 GDP 대비해서 가장 강력한 부양책을 연준이 썼죠. 물론 피스컬 그 재정도 미국이 제일 많이 썼지만 연준이 그렇게 이제 돈을 엄청나게 뭐 ECB나 뭐 BOJ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썼고요. 그 과정에서 연준이 채권을 사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안 오르겠네. 그러면 이럴 때는 통화가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달러가 상당폭 약세를 보이게 됐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면 글로벌리 달러를 쓰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는 마치 금리를 인하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신흥국들이 굉장히 좋은 주식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수출도 잘 되고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갑자기 연초에 흐름이 바뀌었어요. 연준이 지난 12월 중순에 있었던 회의에서 네. 앞으로 자산 매입의 양을 줄일 수도 있다. 팬데믹 위기 이후에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나온 거고요.
이 기억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2013년에 맨 처음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이 한번 난리가 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비슷한 얘기가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했고 의사록 상에서도 나왔지만 지난주에 이제 각 연준 인사들이 출연을 해서 뭐 연내일지 뭐 내년 초일지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건 이제 2022년 네. 초일지 해서 자산 매입 현재 월 1,200억 달러씩 매입하고 있는 거를 좀 줄여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야죠. 그러면 그리고 달러도 저점에서 다시 튀어오르는 흐름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저는 사실 이 새해 들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이슈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네. 그러면 우리 문파트장님이나 이효숙 팀장님의 두 분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그러면 문파트장님 말씀하신 김에 네. 그러면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제법 오르고 있는 이 뭐 최근 한 이틀은 살짝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단순히 그렇게 국채 발행이 많아지게 되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 말고 혹시나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작용했나요? 결론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따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는 이제 물가채가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네. 그 물가채 가격을 통해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시장 금리가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시장 금리에는 명목 금리를 보통 보시고 대부분은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실질 금리,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금리인데 연초에는 실질 금리가 작년에는 실질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는 명목 금리 올랐는데 실질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그래도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올해 들어서는 아직 뭐 2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명목 금리는 분명히 똑같이 올랐는데 인플레 기대 심리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 금리가 올랐는데 인플레 기대 심리가 그대로라면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네. 똑같이. 네.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 금리는 특히 외환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 달러 가치는 달러를 안 쓰는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금리와 똑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큰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최근에 뭐 일간지 기사에서 이제 국채 수익률 관련한 기사를 보다 보니까 DB금융에서는 달러 약세 전망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을 제시해서 보니 딱 그 DB금융 누군가 싶었더니 문파트장이십니다. 제가 저희 작년에 계속 강달러 전환을 얘기했다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굉장히 부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쨌거나 지금 시장 자체도 그렇고 문파트장께서도 보시기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인플레 얘기가 지금 나오는 데가 사실상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밖에 없다. 네, 한국이나 뭐 유럽, 특히 유럽 쪽은 디플레 압력이 오히려 심하다고 최근에 라가르드 총재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왜 미국만 인플레 압력이 혹 압력이라기보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왜 유럽이나 다른 나라 없냐?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하고 유로가 강하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은 A라는 나라는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B라는 얘기는 인플레 얘기가 안 나오고 결국 환율의 격차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진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뭐 인플레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에 버냉키 연준 의장 시절에 네. 테이퍼링은 이거에 우리 이만하던 게 이렇게 가늘어지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우나 그 욕조에 물이 막 콸콸콸 해서 욕조를 채우기 시작하는 그 물량을 조금 줄였어. 네. 그래도 욕조에 물은 들어오잖아요. 물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근데 속도가 준다는 얘기지. 글쎄, 늘어난 속도가 주는데 그거 갖고 2013년에 왜 그렇게 경기를 했어요, 시장이? 그때는 지금이랑 좀 달라요. 왜 달랐냐면 이제 그 당시를 좀 돌이켜 보시면은 네. 2012년 이제 하반기 그때 이제 8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버냉키 의장이 QE3 하겠다. QE3 하겠다. 네.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로 1년도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5월에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테이퍼링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도 없었고요.
네?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네.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네. 아니 QE3 한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테이퍼링이라는 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론 그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바마가 버냉키를 잘래나 보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버냉키를 자른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옐런으로 바뀌긴 했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 뭐 버냉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 혹은 긴축이라는 걸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네. 2013년 초에는. 그래서 뭐 채권도 엄청 이빠이 담아놓고 금리도 엄청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디플레니까. 네. 근데 거기다 갑자기 대고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하니까 금리가 엄청 뛰었고 그럼 이제 주식도 망가지고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거의 10년 내 역대급으로 채권 숏이 많습니다. 채권 숏이 많다. 네, 채권 숏.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초장기물은 숏이 지금 거의 뭐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10년 내 가장 많아요. 그럼 이렇게 숏인데 테이퍼링 얘기가 맨 처음 나왔던 게 지난주 의사록 발표됐었을 때 네. 그때인데 그때 이제 조지아주 선거 결과도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른 건 다들 뭐 조지아주에서 블루웨이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이 의사록이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뭐 금리 오르는 거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테이퍼링도 생각해봐야 했을 때 채권 금리가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2013년이랑은 이제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다들 막 얻어맞을 준비를 이제 왕창 막 몸에 철갑도 두르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주먹 들어와-봐야 별로 아프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13년에는 다들 이제 옷 벗고 막 사우나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쑤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비유가 너무 강했나요? 지금 이제 방탄복을 잔뜩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영향력이 뭐 그렇게 테이퍼링이 아주 크게 가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질 금리의 상승,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한국이 기준금리를 뭐 인상한다 뭐 해봐야 뭐 겨우 25bp지만 달러는 사실 뭐 20% 3%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금리를 2% 3%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달러의 향방을 굉장히 주목해서 저희는 달러의 향방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주식이 안 좋은 얘기하면은 욕 먹을 텐데. 이 밤길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밤길을 조심해. 확실하게 제가 디스클레이머를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주식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고. 네, 시청자분들도 그거를 꼭 마음속에 담으시고 저는 이 소장님이 한번 찬물을 끼얹어 보라. 좀 정신 좀 차리게.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벌렁거리니까 좀 안정제 좀 놔줘라.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제가 주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꼭 그거를 제가 디스클레이머를 붙이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락을 위한 하락 논리를 만드는 하락을 결정해놓고 하락 논리를 만드는. 자, 요즘 이제 그 흐름을 보시면은 작년에 한국이 이제 수출을 많이 했었죠. 그 수출이 대부분 이제 공산품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공산품들의 어떤 수출의 모습을 보면은 다들 집에 있으니까 저도 집에 컴퓨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샀어요. 재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게임기, 뭐 TV, 집에서 일할 거, 컴퓨터 이런 거 이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한국도 수출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작년에 한국 경제 내수 되게 안 좋았죠. 그런데 투자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을 선방한 나라가 됐었는데, 그건 이제 기업들이 수출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의료용품들 그리고 이제 공산품들, IT 제품 이거 수출 많이 해가지고 한국이 수출이 잘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도 그랬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커런시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을 또 빨아들이게 됐었고, 그게 이제 신흥국의 아주 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소장님도 그렇고 작년에 컴퓨터 샀어요. 나도 최근에 노트북 바꿨어요. 그 오래 사실 거예요? 네? 노트북 바꿨어요. 한 4, 5년은 4, 5년 쓰지 않습니까? 4, 5년 써야지. 네. 네. 짧게 쓰시는 분도 적어도 2, 3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나 마쳐 2달 전에 나 스마트폰도 이거 네. 새로 바꾸셨고. 한 7년 만에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소비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네, 네. 그럼 그렇다면 이제 뭐 올해 백신도 나오고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산품 소비는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살 것도 없어. 네. 그럼 이제 서비스 소비를 하겠죠. 네. 그동안 집에 있느라고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여행도 가고 네. 뭐 사람들도 만나고. 야구장에도 나가고. 근데 한국은 서비스 수출을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중국도 뭐 그럴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공산품은 줄어들고 이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고 아시아 국가들이 그동안 상당히 수혜를 입었던 이 공산품의 수출이 오히려 백신이 유통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제레미 그랜섬이 한 말하고 비슷하네. 그런가요? 그분이 저랑 그분이 생각이 백신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그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죠. 자산 시장의 랠리가 멈출 수도 있다. 뭐 네. 이번에 작년에 미국 사람들의 소득을 보면은 소득 감소가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고요. 반면에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 소득, 그러니까 받은 거 이게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퉁치면 오히려 돈이 늘어났어요. 아하. 지금 그 돈으로 주식도 하고 뭐 소비도 해야 되겠지만 네. 저축을 일단 많이 해놨습니다. 그게 앞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없어진다면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한국의 수출이 뭐 나빠진다기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둔화된다면 그러면은 뭔가 모멘텀 면에서 좀 걱정해야 될 시기가 제가 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재정을 많이 쓰는 데 따른 시장 다이내믹스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오늘 밤 시간으로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구체적인 부양책 계획을 얘기할 텐데 뭐 분명히 이제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리가 올랐을 때 이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지 강해지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그 상관관계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도 혹은 금리가 별로 안 오르면 더 좋은 거고 금리가 올라도 달러가 뭐 약해지더라. 그러면은 지금의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재정 지출을 많이 쓰는데 미국은 성장이 나올 것 같지만 그러면은 작년과는 다르게 미국이 올해는 엄청 좋은 거 아니야? 혹은 뭐 미국의 어떤 실질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오히려 달러를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오면은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달러의 향방에 대해서 면밀히 보시고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가 올라도 혹은 이제 떨어지면 더 좋고 금리가 올라도 달러가 약해진다. 그럼 이제 정말 좋은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또 가슴을 벌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향후에 이 가격의 어떤 코렐레이션 관계에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